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세 번째 키워드 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이 주제에 관한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안중근 의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궁 하얼빈역에 가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안중근 의사의 저런 이제 사진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저기 이제 중국 말로 동양 평화주의의 창도자 안중근 의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좀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그 일제시대 때 보면서 중국인들이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조선의 젊은 청년이 했다. 이렇게 이제 찬사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런 의거를 할 수 있었던 이제 그 사상적 배경에는 동양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중근 의사가 쓴 글이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이 글이 남아 있습니다. 동양평화론. 이것은 1910년에 그 여순 옥중에서 쓰신 글인데 이 동양평화론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가 극동평화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뭐 이제 이런 야욕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한중일이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이제 극동평화론의 핵심이라면 안중근 의사가 쓰신 동양평화론은 한중일이 동등하게 평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 사상을 정리한 것이 동양평화론입니다. 대동아시아의 공존과 평화를 이제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반대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자 했던 이 이토 히로부미가 존재하는 한은 이 한중일의 공존과 평화는 이제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이제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옥중에서 썼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 글을 다 마칠 때까지만 사형을 좀 미뤄달라. 내가 이 글을 다 마치면 이제 그때 기꺼이 죽겠다 했는데도 그 글을 다 마치지 못하도록 서둘러서 형을 집행을 해버렸고 그래서 저 글은 이제 미완의 글로 남아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저거 이제 한문으로 다 쓰신 건데 그걸 번역을 이제 해서 동아일보에 그 당시에 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중근 의사는 이제 자신의 개인의 어떤 삶이나 영달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그 동아시아에 동양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그 원흉을 제거하고 자신은 기꺼이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런 안중근 의사에게도 고민은 있었겠죠. 이제 평화라고 하는 그 절대 가치가 있었는가 하면 그 평화를 위해서 이등박문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인데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이제 그 문제에 충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라면 살인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꼭 해서는 절대로 꼭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것도 역시 이제 평화 저 사람을 살려두고 살아서는 이 평화가 이제 파괴가 된다고 하는 이 문제 상황. 저 사람을 살려두면 평화가 깨지고 평화를 지키려면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되고 하는 이 충돌의 문제를 이제 안중근 의사는 고민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 이제 더 큰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이제 뒤에 계셨는데 이게 뭐 이제 실제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이제 뭐 서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옥중에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 이제 전해집니다. 그게 이제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어머니의 편지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네가 만약에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즉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눈앞에 두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은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그러니까 네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너는 살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 않냐.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뭐 항소하고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 이거죠. 그냥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그러니까 엄마보다 아들이 먼저 죽는 건 불효인데, 그런데 그 불효를 저지를 수 없다고 사형을 면하겠다고 하는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의 너의 효도는, 네가 할 효도는, 어미에 대한 효도는 대의에 죽는 거다 하는 것.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라. 아들의,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수의는 장만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수의를 장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아들의 수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거 입고 가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오거라. 이렇게 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의에 죽으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저렇게 이제 나라와 혹은 동아시아, 동양의 전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저렇게 희생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감정, 혐한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수연 학생에 대한 일본인들은 그냥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감동하고 또 존경하고 막 하는 것을 표하는, 그러니까 2001년도 일본에 유학 중이었던 이수연 씨가 이제 그 집에 저녁에 돌아가려고 지하철에 서 있다가 이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이제 그 지하철에 희생된 그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아직까지도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매년 그날 이수연을 추모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치르고 그런다고 합니다. 또 그보다도 더 우리 일상에서 이제 가까운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리를 기꺼이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그러면서 이것도 일종의 작은 의미의 자기 희생입니다. 더 큰 것을,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죠. 내가 당장에 이제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편하겠는데 내 앞에 이 임산부가 서 있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할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이 불편할 거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이 사람입니다. 왜 눈을 감고 있겠냐고요, 저 사람이. 예. 이 사람은 내릴 때까지 눈 못 뜰 거예요. 예. 근데 이 아이는 지금도 웃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 지하철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동안, 지하철에서 내릴 때까지 이 사람은 누구에게든 당당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자리는, 그러니까 몸은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당당하지 못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당당하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눈을 뜨면 이제 그 이제 뻔뻔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 지하철에 떨어진 그 승객을 구하려고, 일본인을 구하려고 선로에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자기 희생을 했을까? 이것도 작은 의미의 자기 희생, 안중근 의사도 자기 희생 이렇게 이제 하는데 수많은 의인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뭐 이제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그 뭐 화재가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이제 그렇게 희생이 되는 그런 뉴스들도 종종 나오게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일들은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상황이 있었더라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런 장면을 보면 우리는 다 감동을 하고 대단하다고 하고 칭찬하고 또는 존경한다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한 그분들은 다들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다 당연한 것이고 내가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랬을 거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어쩌면 그 우리 안에 아까 지난번에 그 인간 존재의 공통적 기저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 안에 저것을 내가 실제로 실천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사람마다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설령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승객 떨어진 그 사람을 구하는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제 감동하고 훌륭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감동하는 나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공통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동양 사상에서는 인간의 본성이다. 특히 이제 맹자의 성선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선한 본성이 우리들에게는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행위가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내재된 그 공통적 특성을 그냥 행동으로 옮긴 것 뿐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당연한 것이었다고 그것은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선설을 이야기했던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사람에게 소중한 것 중에 삶보다 더한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인간에게 소중한 것 중에 이 소중한 것이 가치죠. 말하자면 가치가 큰 것. 가치 있는 것들 중에 사는 것, 내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면 즉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게 가장 나한테 가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고 하겠죠. 절대로 선로에 뛰어드는 일은 없겠죠. 절대로 이등방문을 저격하는 일은 없겠죠. 절대로 내가 내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만일 사람이 싫어한 것 중에 이것은 이제 가치가 없는 거죠. 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싫어하는 것 중에 죽음보다도 더한 것이 없다면 죽음보다도 더 싫은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죽음이 가장 싫은 거라면 그러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피하려고 하겠죠. 절대로 내가 죽을 길을 찾아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삶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고 죽음보다도 더 싫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하겠는데 실제로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내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또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 싫은 것이 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 짓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런 까닭에 더 원하는 것이 있고 삶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고 죽음보다도 더 싫은 것이 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현자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제로 이제 행위로 옮기면 그런 사람들이 현자들이에요. 현자들이고 의인들이라고 하고 의사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실제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이런 분들의 행위를 보면 우리가 감동을 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가 그 행위를 보면서 주접을 떤다거나 뭐 오지랖이 넓다거나 자기가 뭐라고 그런 짓을 나서서 하고 막 나대고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실제 행위는 이렇게 할 수 없어도 그 행위를 보면서 대단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냐 한국이냐 중국이냐 상관없이 서양이냐 동양이냐에 상관없이 옛날이냐 지금이냐에 상관없이 남자냐 여자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면 다 그 행위를 보면서 존경하고 감동하고 그렇죠. 이제 차이는 뭐냐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자는 그걸 상실하지 않는 것뿐이다. 됐습니다. 그걸 잃어버리지를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행위로 실천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원래는 가지고 있었지만 상실해서 그것을 행위로 옮기지 못하는 것뿐이지 아예 없고 이 사람들한테만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 있다 없다가 현자와 현자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상실하냐 상실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맹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맹자의 호연직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연직이는 이제 흔히 무슨 뉴스 같은 데서도 종종 무슨 높은 절벽 같은 데 막 올라가고 막 이러면 호연지기를 기른다 뭐 조금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글자는 똑같지만 이 호연지기를 언급했던 맹자의 이야기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공손추라고 하는 맹자 제자와의 대화 속에 호연지기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공손추가 무엇을 호연지기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이 호연지기는 참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런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로. 두 번째는 내가 설명을 해야 할 상대방이 내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공감할 수 있을까를 믿지 못해서 저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너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의미로. 근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지식으로 알아가는 문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어떤 것이 그런 것에 해당하냐면 체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산속에서 태어나서 산속에서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바다를 보고 온 사람이 바다가 무엇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산속에서만 사는 사람에게 바다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바다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 설명을 산속에서만 사는 사람이 상상하게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건 경험, 체험의 문제거든요. 지금 맹자가 두 번째 얘기하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설명하기 어렵다가 바로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제자가 물었기 때문에 설명은 해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기는 요 기가 호연지기를 말하는 거죠. 호연지기는 호연한 기입니다. 이 호연이라는 건 넓고 또 크고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것만도 아니고 큰 것만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성질의 것이 호예요. 호. 그래서 이 기가 대단히 넓고 대단히 큰 그런 기다라고 해서 호연지기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호연지기라는 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니 고듬으로 길러 해함이 없으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메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이에요. 이게 공손추에 대한. 자, 이 설명이 뭐냐 그러면 이 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다. 지극히 크고 굳세다. 지대, 지강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커질 수 있었느냐? 그러면 고듬으로써 길러서 해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 기르다라고 하는 것은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대상물을 내가 이제 키우는 건데요. 키우는 건데 그 대상물을 키우려면 대상물이 원하는 것을 제공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큽니다. 그게 무슨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 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그 식물이, 그 동물이 원하는 것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호연직이라는 건 뭘 제공을 해주느냐? 고듬. 근데 이 고듬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뭐 밥같이 뭘 아이한테 밥을 먹이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고듬이라는 것은 이 고들 직자는 이 구불 곡자의 반대말입니다. 이 구불 곡자는 왜곡입니다. 왜곡. 다시 말하면 변질입니다. 변질. 그러니까 그것의 반대인 이 고들 고자는 고지 곧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맹자는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선하고 그 본성의 내용이 인의예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본성을 우리가 다 받아서 태어나서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 인의예지 본성이 그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길러서 그 기에 대해서 일체 해함이 없으면 그걸 제공해 주고 반대로 그것을 해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센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상태가 되면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메운다 이랬습니다. 그 기가. 이게 그러면 기가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메운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로 사기충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들의 기가 하늘을 뚫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비유적인 말이지 실제로 기가 막 하늘까지 솟아오르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다만 그 군사들의 기가 막 드높아서 마치 하늘을 뚫을 것처럼 하늘에까지 닿을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 그러듯이 이 개인, 이 사람이 이 호연지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그 상태가 마치 그 기가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메울 만큼의 기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다시 정리하자면 이 당당함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위축되거나 굴복당하지 않을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이 호연지기를 가지려면 내 안에 부여받은 그 본성에 충실했을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줬는데 눈치를 다 잘 보니까 공손추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그 기는. 여기서 그 기는 했는데 또 그 기는 이럽니다. 이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는 의나 도와 짝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까 고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더 풀어서 의나 도와 짝, 이제 짝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요즘 말로 풀자면 코드가 맞다 이겁니다.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르려면 그것이 가진 속성의 코드가 맞는 영양소를 제공을 해줘야지 다른 것에게 유익했다고 이것에다가도 그거를 제공하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 의와 짝이 되니 이것이 없으면 움츠려들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를 메운다 그랬는데 이 표현은 그 반대입니다. 의와 도와 짝이 되는데 의와 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이것이 없으면 이 호연직이라는 이 기는 호연한 기가 되지를 못하고 쪼그라든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의로움을 많이 축적했을 때 그것이 생겨나는 것이지 의로움이 느닷없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의를 하나 실천을 하고 내일도 의를 하나 실천하고 모레도 실천하고 계속 이것을 실천을 했을 때 어느 순간 얼마만큼일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들이 축적이 됐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이 호연직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 것이지 어디 가서 취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의로운 일을 한번 해놓고 그 의로운 것이 이게 의로운 거하고 짝이 된다고 하니까 의로운 일을 한번 해놓고 마치 그 의로운 것이 나를 습격해 오듯이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냥 의로운 것이 나를 한번 습격해 오듯이 의로운 짓 한번 하고 그 호연직이라는 걸 취해오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가 정리하자면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바가 있으면 호연지기는 위축되고 만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어떤 행위가 내 마음에 만족스러웠을 때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은 확장된다. 이런 것이죠.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최고 권력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당당했습니다. 또 아까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한 학생도 당당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만족스러운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도덕적 가치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지하철에 앉아있는 그 남성의 그림처럼 눈을 감고 위축되게 됩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이 호연직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존중하고 의를 즐거워한다면 이 덕, 도, 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은 범주의 개념들이죠. 이것을 즐거워한다면 자기 만족이 가능합니다. 자기 만족.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잘 보이고 남에게 평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만족. 이게 중요한데 내 안에 본성에 내가 부합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자기 만족. 그게 뿌듯함이고 그게 이제 당당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비는 곤궁해도 의를 잃지 않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선비는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비정신 이렇게 얘기하면 대쪽 같은 이게 이제 수식어로 따라 나오는 것이 이 의에 항상 충실했기 때문이죠. 공궁해도 의를 잃지 않고 영달해도 도를 떠나지 않아요.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이 가야 할 인간이 개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그 올바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곤궁이나 영달이라는 이 조건은 아까 운명이라고 그랬죠. 저건 내가 선택하고 피하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고 피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건 주어지는 조건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공궁할 때도 영달할 때도 이 의와 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궁해도 의를 잃지 않기 때문에 선비는 자신을 잃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너 변했어 이런 말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영달해도 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은 희망을 잃지 않아요. 영달하기 전에 잘 나가기 전에 뭐 이제 그분 좋은 괜찮은 분이야라고 하더니 이 사람이 막 이제 뭐 잘 나가고 막 이 돈 좀 벌고 사회적으로 명망을 좀 얻고 그러더니 사람이 변해버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선비는 영달해도 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선비들이 그 사람에게 계속적인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희호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의 명분 생어 민족 정기라고 하는 글씨인데요. 백범 선생이 쓰신 글씨인데 대의 명분에 죽고 민족 정기에 산다 하는 겁니다. 이 대의 명분 할 때 이 대의 아까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대의에 죽으라 했던 그 대의입니다. 이제 안중근 의사나 백범 김구 선생이나 매원 윤봉길 의사나 뭐 다 같은 이제 그런 궤도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죠. 대의 명분에 언제라도 하시라도 내가 죽는다면 그 대의 명분에 철저한 삶을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겠다. 내가 또 산다면 민족 정기 이 우리 민족의 바른 기상 이 기상 안에서 나는 살 것이고 대의 명분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죽겠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그리고 위축되지 않고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자신의 그 신념이나 지조를 바꾸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그 고집을 부리거나 그 아까 우리가 기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아닌 이제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저것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세 번째 키워드인 의의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